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HBM3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HBM3 8단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한 최신형 제품의 이전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블룸버그 보도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토요일에 시작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일 토요일에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발언에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하고 금값이 뛰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한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8,000원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 소득 상한선을 정해두고 보험료를 물리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 때문에 월 9,000원 인상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경제가 굳건하고 인플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30일 새벽 끝난 미 연준 FOMC에 유독 관심이 높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 4.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앞으로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릴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연준 금리를 유지를 그대로 했는데 그날 관심이 많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유지했는데 관심은 올해 몇 차례 정도 내릴지, 올해 뭐 예상이 2차례 정도였다, 한 차례다,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전망인데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전망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교수님? 지금 일단은 연준도 얼만큼 내릴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은 네. 트럼프가 특히 관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모른다. 관세 정책에. 예, 뭐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정책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언급한 거는 관세 정책이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릴 추세로 갈 거냐 올릴 추세로 갈 거냐 그거 자체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직 확실히 얘기할 것은 일단은 기다리고 보는 단계다. 기다리고 본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굳건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뭐 어떤 정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고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그래서 어저께 페드와치를 한번 봤는데 금년 말에 4.5%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거다고 예측한 게 10%고요. 예. 그다음에 한 번 내릴 거다 예측한 게 29%. 두 번 내릴 거다 33%. 세 번 내릴 거다 20%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월가에서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어느 한쪽으로 전망이 높은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경제 상황, 뭐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인플레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 상황이 조금 안정된 듯 했는데 뭐 다시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전월 대비로는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이나 CPI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있지만 예. 이번에 통화정책 의결문에서 보면 2%로 접근한다는 문구를 뺐습니다. 근데 그게 왜 뺐나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예.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전년 동월로 그러니까 보면 2%로 쭉 가야 되는데 예.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8, 2.9%로 올라가니까 물가는 향후에 이제 오늘 요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렌트가 내려간다든지 임금이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물가는 내려갈 거로 보지만 적어도 이번 달에 판단할 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쩌면은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물가 불안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예, 예.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의 타이밍이잖아요. 이번에 동결했으면 언제 내릴까 네, 이게 제일 그렇죠. 궁금하고 네. 또 질문 주신 대로 얼마나 이제 많이 내릴 것이냐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정책을 할 때 관망 모드, 웨이트 앤 씨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이건데요.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려야 될 상황. 미국의 그 통화 정책 지금 정책 금리의 그 상황을 보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meaningfully 제한적이다. 의미 있게 지금 제한적이다. 제약적이다. 긴축이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너무 긴축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적당하게 맞는 어떤 금리 수준이 있다고 하면 그걸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meaningfully 높다. 지금 수준이. 높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제약적이고 미닝풀리 중립금보다 높다니까 향후의 정책 방향은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은 지금 우리가 좀 두고 보면서 하자. 그래서 저는 5월 아니면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하고요, 올해. 그리고 하반기 되면 제가 볼 때는 3분기로 넘어가면서 고용 시장에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지만 그 다음부터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낮출 때는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부분으로 관심이 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 2번 정도. 뭐 작년 말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전망이 네, 됐었는데 아까 뭐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혹시 안 내릴 수도 있겠다. 또는 올릴 상황이 올 수도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계철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5월이나 6월 FOMC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고 하반기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참 독특한 대통령이잖아요. 연준에 대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직접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한 얘기에서는 자기가 뭐 얘기하지 않을 거다. 얘기할 이렇게만 거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좀 암시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적을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 정책이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 기자회견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2016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겠다. 트럼프가 나를 여기서 쫓지 못할 것이다. 쫓지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좀 암시적으로는 좀 그 트럼프를 좀 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노골적인 저 표시되는 마찰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파웰이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선 금리를 내렸다는 인상이 생겼으면 오히려 금융계에 더 혼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기가 최소한도 트럼프의 독립된 것처럼 최소한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굳건한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아니에요?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에드로아니 중앙은행 그리고 또 모디 총리도 그 중앙은행 총재 압박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 사표 내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이 트럼프의 그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기에서도 그랬고 또 대선 중에도 얘기했고 또 그 경제 참모였고 지금 재무장관 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예. 연준 차기 의장을 파월 의장 말기가 2026년 5월이잖아요. 2026년 5월. 네. 네. 그 전에 차기 의장을 뽑아놔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자. 그래서 힘을 빼버리자. 그림자 의장을 만들자는 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연준의 최고의 맨데이트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개가 있는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신뢰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되게 몰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얘기해도 우리는 이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있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파월이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계속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가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 그 현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소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탕을 지금 만들어 놓는다. 인플레이션이 핑계거리를 계속 만드는 올라가면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내 말 듣지 않았기 안 와서 그런 때문이다. 거다. 예. 금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려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잖아 하는 그렇게 하는 핑계거리. 그 바탕을 세울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러네요. 뭐 연준이 결정을 할 때 통화정책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연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금리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올 정책들이 뭐 관세가 있을 수 있고 이민자 추방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물가를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분석해보면 어떻게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낮출 수 있는 거는 예, 그 관세는 물가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걸로 지금 다 예측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월가나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불법 추방. 노동자들을 추방한다. 미국의 농업이 굉장히 많이 이런 그 불법 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산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세금을 내리면은 법인세가 주 목적인 것 같지만 법인세를 내리면은 국민 어떤 그 호의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득세도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니까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고.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그 트럼프 정책은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건데. 원유. 네. 예. 그런데 석유 회사들은 그렇게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잘못 늘려가지고선 초과 공급이 생기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시엘 오일 같은 거 만들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산을 늘려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석유 가격이 내릴 정책 공급을 늘리면 석유 가격이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정책이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물가 인상 요인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관세라든지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심지어 세금을 낮추는 것도 이렇게 물가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금리 결정에 중요한 게 미국 경제 상황인데 지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전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연율로 한 2.3%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는 2.8% 성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예상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 상황이. 예,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3.1% 성장해서 2.3으로 내려오니까 많이 둔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고 그리고 연간으로 2.8% 성장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3% 4분기 성장을 했어도 예.
경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거의 4.2% 증가를 했어요. 네.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 경제의 강건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요. 4분기 또 성장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수출이 어떻게 네. 보면 강달러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강달러니까 수출 줄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좀 줄었던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지난 4분기는 지나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올해 성장률. 근데 지금 주요 IB들이나 컨센서스를 보면 미국 경제 내년에도 2%대 중반 성장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도 2% 중반. 2.4, 2.5% 보고 있고요. 전기 대비로 보더라도 4분기 성장률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다시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점차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물가로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아까 이제 말씀이 또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연준이 보는 게 성장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보잖아요. 근데 고용이 최근에 2024년 초에는 막 20만 개 이상씩 늘어났어요. 월 평균으로. 그게 이게 지금 한 17만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작년 중간에 4.3% 갔다가 지금 4.1%로 내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고금리의 여파가 점차 이제 올해 영향을 주면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 되면 실업률이 4.3%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통화 정책의 관점을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쪽으로 움직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고금리가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이런 전망이신데 미국의 작년 성장률이 이제 2.8 연간으로 올해는 아까 이제 2.4에서 2.5% 정도 성장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작년에 가까스로 2% 됐고 올해는 뭐 1.67% 정도니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빨리 달리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는 더디게 달리고 참 정말 대비가 되는 미국 경제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첫째로는 소비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가 뭐 4분기에 보면은 그냥 뭐 4%대로 나왔고요. 그 계속 그 소비가 강한데 다만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연체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신용카드 예. 연체율. 그래서 그게 좀 그 염려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4분기에는 민간 투자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 마이너스 5.6%. 그래서 기업에는 좀 그렇게 그 밝게 보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가 올라간 이유를 본다면은 내구재가 12.1% 올랐습니다. 오, 12.1%.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최소한도 그 신문 보도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샀다고 미리 하거든요. 산다. 미리 샀다.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가 좀 내년이 아니죠. 금년에 소비가 올해. 좀 한 2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넣기 시작하면은 좀 갑자기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는데 뭐 미국이 좀 정상보다 좀 높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정상보다 낮은 거죠. 낮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 성장률이 지금 뭐 어차피 1.8, 2.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그것보다는 좀 더 높다고 기억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좀 정치적 혼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정상 때 성장률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비효율성, 뭐 생산성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가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미국의 성장률을 너무 낮은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작은 사람이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좀 답답하고 아쉽고 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나타낼 건가? 이게 미국의 소비만이 아니라 교역 상대국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한테 직접 발이 떨어진 문제가 있어요.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이 대출금 지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받기로 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생산 이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미 다 확실하게 계약이 끝났는데 결국 이것도 조금 못 받을 가능성이나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다행히 그 행정명령을 뭐 법원에서 중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일단 연방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뭐 보조금이나 대출 프로그램들을 일단 다 정지시키자. 예. 그리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해외 원조라든지 그리고 예.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청정 에너지나 뭐 혁신 기술에 대한 또 보조금, 뭐 대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또 클레임을 걸어서 예. 민주당 위주의 그 주지사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게 이제 정지가 됐다고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정책 그 아젠다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다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IRA나 아니면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 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별로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뭐 IRA나 아니면 그린 뉴딜 가지고 컴퓨터 자동차 회사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일부에서는 그 투자가 일어난 주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주의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제재 조치를 철폐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있는 한 이러한 어떤 무역 관련된 어떤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그 보호하는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 네.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지금 그 상무부 장관 지금 청문회 할 때 예. 일단은 모든 돈 주는 것을 일단 그 정지하고 자기가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미 전 정부에서 계약이 다 끝났는데 예. 확실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 미국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 법에 어긋나도 그 해도 일단은 해보고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가 만약 계약한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은 그거를 제소할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제소할. 예, 그냥 트럼프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은 영 못 받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예. 받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그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수지가 안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높여가지고선 수지를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관세를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그 의심이 가지고 있지만은 예. 어쨌든 그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기업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투자를 의지를 줄일 수 보여줘야 있다. 됩니다. 예,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예. 그래야지 트럼프하고 다룰 때는 당근도 있어야 되지만 찰직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없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강한 운영이 안 모습도 됩니다. 보여야 된다. 그런 예. 얘기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사업할 때도 이걸 많이 보였는데 법에 어긋나지만 계약을 어긋나고 그래 너 싫으면은 나 한번 제소해봐 그런 얘기를 뭐 수백 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계약한 게 있는데 네. 그걸 못 받았다 하면 우리가 제소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가서 투자를 하고 투자의 조건이 보조금이나 또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어떤 컨티전스 플랜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한국이
그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역 흑자 큰 부분에는 지금 거기에 공장에다가 갖다 설비 투자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다 수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한 공장으로 가는 설비 주요 본자 그렇죠. 설비 부품 같은 예, 게 우리가 한때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거기다가 부품을 공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재들. 네. 지금 그것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에 따른 생산의 어떤 투자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는데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금리 유지 결정 이후에 관심이 우리 한국은행으로 다음 달 25일에 이제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경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순수하게 국내 상황을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2월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할 때 이 총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만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에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거는 완전히 정치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그게 무슨 예,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1월에 그 환율을 그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환율 불안정성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 들어갔을 때 하루에 아침에 20원이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또 연준에서 금리를 좀 덜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하루에 8원 바뀌었어요. 오늘도 지금 한 10매론 바뀐 것 같습니다. 올랐습니다. 예. 1,450원대 후반으로. 그 이런 어차피 우리 원하는 약세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뭐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역차 때문에 그렇고 약세될 수밖에 없지만 천천히 약세가 된다면은 우리가 뭐 작년 버텼으니까 금년에도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는 빨리 변동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하고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됐다면은 그렇게 환율이 빨리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네.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한번 금리를 내리는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금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뭐 8원, 10원, 20원씩 바뀐다고 하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 안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뭐 약간의 뭐 약세는 있을 거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약세는 없을 텐데 네. 계속 정치적 정쟁이 심해져 가지고선 환율 변동성이 심한다면은 뭐 1월에 얘기한 논리가 그대로 2월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월에 이 한국은행 금통의 금리나 어떤 여부는 환율이 관건인데 그 여부가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우리 기준금 낮추고 연준이 이제 유지한 상태니까 격차가 커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뛰는 요인이 될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금리를 내렸을 때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 기대에 의해서 또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연준이 바로 아니더라도 좀 이따가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몇 번 내리고 연준 몇 번 내리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예. 근데 저는 올해 한국은행도 2번, 연준도 2번 정도 하니까 연말 되면 지금의 그 금리 스프레드가 그냥 150bp 유지가 될 거라고 금리 생각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거로 보여요. 근데 예. 재밌는 거는 10월 달에 한은이 금리 내렸을 때 예. 당일날 달러 원환율 내렸어요. 약 한 3원 그랬나요? 정도 내렸어요. 오. 예.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때 이제 뭐 일간지나 아니면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 이제 평가한 거는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금리 한 번 내렸지만 연준은 작년 말에 2번 이상 내릴 거다.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는 결국 줄어드니까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다.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 게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분석을 똑같이 지금 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교수님은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게 올라간 것은 예.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 얘기잖아요. 아, 관세 지금 2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달러 원 환율이 1,470원에서 1,440원, 30원대로 훅 내려온 게 언제냐면 네. 트럼프 취임하고서예요. 음. 왜냐하면 관세를 그날 부과하지 않고 연기했잖아요. 2월 1일 날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조사를 해가지고 4월 1일까지 나한테 보고해 그랬잖아요. 네, 무역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죠. 보고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관세 본격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는 4월 1일까지 시간을 이제 벌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금리 인하의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은 지난달보다는 아니 1월 달보다는 2월 달이 훨씬 더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2월에 금리를 내릴지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요.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유지 결정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화 전망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의 자그마한 AI 스타트업 하나가 설 연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어 놓았죠. 딥시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추론 AI 모델 딥시크 R1이 오픈 AI의 챗 GPT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을 과시한 건데요. 트럼프 위기 행정부에서 미중 경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연휴 쉬는 사람들에게 거의 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딥시크 AI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개발한 특히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AI 추론 모델이 그동안의 세계 정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 성능을 갖고 있다는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할 수도 있다 또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딥시크 어떤 회사입니까? 그 뭐 이것 때문에 우리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뭐 네.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워낙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소폭의 또 상승이 있었지만 거의 뭐 설 연휴 때 뭐 계속 핫한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생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달에 네. 중국 항저 알리바바가 있는 항저우에 생긴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야 생긴 지 이제 뭐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된 그거밖에 안 회사잖아. 됐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이 량원펑이라는 친구가 창업자 량원펑. 네, 네. 85년생이니까 올해 딱 40이 40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원래 광동성 출신인데 이 절강대에서 학부를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2007년도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정보통신공학을 석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했는데 이 지금 이 딥시크를 알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리먼 사태 때 친구들과 해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 퀀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퀀트 트레이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이 친구가 이 금융하고 AI에 관심이 매우 많다라는 네. 거죠. 지금 이제 딥시크가 지금 우리가 있지만 AI를 좀 보고 있지만 원래 지금 또 거슬러감이 금융 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이 대학 동기들과 절강대 중했을 때 이 AI 그다음에 수학, 통계 이런 것을 해서 헤지 펀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제 하이플라이어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AI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 자산이요. 예. 2016년만 시작했을 때에도 한 우리 돈 2천억 정도였고요. 2천억 이미.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돈 한 2조 원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거의 뭐 4년 만에 10배 증가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돈은 한 11조 6천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관련 연구 조직이었는데 이게 분사를 시켜서 2023년도 5월 달에 딥시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그 기반이 철저히 다져진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021년도부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 엔비디아, 이 A100, 그러니까 GPU를 10,000개 이상을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H100. 만개 확보했다는 미리- 건 사실이에요? 예. 미리 해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딥시크 이제 우리가 LLM이라는 거죠. 그런 개발 기업으로서의 작업을 준비를 다 하고 공식적으로 2023년 5월 달에는 딥시크가 이제 창립을 했지만 이미 많은 작업들을 준비를 해왔고 이게 그냥 터진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의미 있게 지금 중국 내에서 자꾸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직원이 한 100, 연구 인력이 한 139명 정도 됩니다. 139명. 네. 오픈 AI가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 지금 이 시열 양원핑도 마찬가지겠지만 석사 출신이지만 유학파도 아닙니다. 중국 토종이네요. R&D 인력 중에 정말 베이징대, 칭화대, 절광대, 그다음에 중산대 이런 국내 파 유지들 보통 20대, 30대 많아야 이제 아까 지금 40 정도 네. 이렇게 젊기 때문에 네. 지금 영향력을 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비용 고효율로 거의 오픈 AI와 같은 성능 낸다는 게 지금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량원펑이라는 40대, 저는 40살. 이 중국에서는 그러면 이미 널리 좀 알려져 있었겠네요. 이 회사라거나 이 창업자 량원펑이. 그렇게 알려진 왜냐하면 이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지 펀드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이게 최근에 좀 R1이 나오면서 R1. 이슈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1월 20일 날 이 중국의 총리하는 주재 회의에서 이 량원펑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AI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방향 아래에서는 성장을 계속 해왔던 이런 창업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AI 분야의 전문가로 이미 중국 내에서는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 이 엔비디아의 H100 10,000개를 확보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알려진 게 굉장히 저비용이라는 것도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 전문가 사이에서 조금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최첨단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규제 속에서 첨단 반도체도 못 들어가 장비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도대체 중국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 2021년도에 이미 이제 이 GPU 관련된 걸 이미 많이 이제 사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회 경로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산 이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우회에서 거의 뭐 우리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한 300억 달러가 넘는 장비를 중국이 미국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중국의 풍부한 이 AI하고 반도체 인적 자원 이거는 매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적 자원. 인적 자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파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데이터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STEM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 기술, 공학, 예. 수학. 어. 이게 이제 첨단 기술력을 기술, 얘기할 때 공학, STEM이라고 하는 수학. 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인데 이 박사급 인력수를 보면 중국이 한 77,000명 정도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미국이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만 명이 만약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 미국은. 미국인들만 따지면 거의 이제 중국과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4배나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는 뭐 혹시 있어요? 우리는 미국 훨씬 그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더 안 되죠. 훨씬 네, 적겠죠. 훨씬 적죠. 예. 학사, 석사 지금 양원펑이 지금 석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학부생과 석사생이 이야기했을 때 2023년 기준일 때 중국이 지금 말씀 스템 전공자들이 수가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450만 명. 미국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빼야 엄청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학파도 아닌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냈고 AI에 관심 있는 인력들이 많아진다.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인데 정부 지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국이 2024년부터 뭘 했냐면 네. AI 플러스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3월 양회 때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AI 플러스 행동 계획. 계획. 즉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서 이제 AI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AI 관련된 기업 수가요 한 4,500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기술을 지금 관련 기술을 채택하고 연구 개발하는 기업 비중이 한 18% 정도. 4,500개 정도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8% 정도가 생성형 AI 하는 기업.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봤던 딥시크. 예, 그러면 또 이제 딥시크와 같은 회사들이 어디서 지금 솟아나올지 모르겠네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재밌는 게 지금 알리바바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알리바바도 새로운 이 AI 모델을 해놨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딥시크를 능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하고 또 알리바바도? 최근에 또 이런 또 AI 모델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이두, 텐센트, 틱톡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계속 아마 할 것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하는 생태계에서 AI 기업들이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이 부분의 인재가 미국보다 대여섯 배 많다. 우리에 비하면 뭐 10배, 20배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우수 인재가 전부 의대로 몰리잖아요. 이 중국은 이렇게 공학, 기술, 과학, 수학으로 가니까 AI 뛰어난 기업이 나오네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봐야 되니까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간에는 뭐 지금 AI 경쟁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관세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보복 관세 뭐 60%도 얘기했는데 정작 취임 이후에는 조금 이 관세 보복은 약간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중동입니까? 아니면 뭐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좀 준비 단계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일단은 이걸 볼 때 한 100일 정도는 일단은 미국의 일종의 전반적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선 100일은 일단 국내, 예. 미국 내의 경제를 신경 쓰는 게 일단 부분들입니다. 100일 일단 정도는요? 100일 취임하고 100일 정도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일 정도는 일단 호흡을 하면서 다지면서 국내 경제, 네.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 이민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 아까 이제 잠시 또 이야기했던 펜타닐 문제라든가, 예. 그러니까 미국 내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하고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100일 후라든지 좀 6개월 후에 지나갔을 때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중국은 뭐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펜타닐을 얘기했는데 마약 원료, 펜타닐이 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원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10% 관세를 2월 1일부터 물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미국 내 또 뭐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하겠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뭐 미국과 중국의 신아편 전쟁, 신아편, 새로운 아편 전쟁이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 우리는 공식적으로 1g도 펜타닐을 투한 적이 없다, 수출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중국 정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 단속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가 알리나 테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만 개가 넘는 그 많은 택배 속에서 그 안에 다 숨어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서 이제 미국 유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다 입장은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11월 달에 했을 때 반마약 실무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뭐 대응을 하고 이제 같이 공존을 할 것인데 우리가 했다라는 건 절대 인정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유통과 수출은 우리가 적극 뭐 계속 노력을 하고 반마약 하는 걸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건 없다라는 계속 강조의 메시지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은 아니죠. 아마 관세를 매긴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확실히 물릴 것 같은데. 요리일자 부를다.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보복 관세도 뭐 예고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뭐 혹시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어떤 대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국의 시나리오를 예. 한 4대 전술로 얘기를 하는데요. 4대 전술? 예.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금융전이 있습니다. 심리전, 여론전, 법률. 심리전은 예. 뭐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심리전은 대내적인 심리 전술이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대외적인 게 있습니다. 대내적인 것은 미국 이슈를 가지고 시진핑의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게끔 예. 점점들이 가겠죠. 예. 자기가 또 연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은 이 공급망을 무기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네. 예. 뭐 지금 뭐 우리가 애플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네. 뭐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매 유통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드론용 배터리 중국이 이제 드론용 배터리를 수출 제한을 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최대 드론 기업이 어디냐면 이 스카이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카이주. 예, 중국이 드론용 배터리 수출을 제한하니까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공급망 속에서 예, 그런 압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심리적으로 던질 겁니다. 네, 근데 심리적. 원칙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동일 원칙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동일 원칙으로 예. 10% 물리면 하겠다라는 10%.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유화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근데 만약에 한다라면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여론전은요. 여론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립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요. 탈미국 우리 지금 뭐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이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의 리딩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똑같이 법률전인데 법률전. 관세법 지금 수정안을 하고 있고요. 수출 통제법도 그 범위를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 산업 혹은 제품 목록을 점점 확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걸 이제 시나리오별로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의 강도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금융전은 금융전쟁. 우리가 이제 위안화 절하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국채 매도,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 예, 중국은 반가상화폐 규제지만 예.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중국이 만약에 예. 친가상화폐는 아니지만 그것을 암묵적으로 풀어줄 경우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또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그럼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풀어준다면 예. 지금 말씀드린 위안화 절하라든가 미국 국채 매도, 가상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미국의 영향도 적겠지만 사실 중국도 지금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이 미국이 대응하는 카드로 계속 만지작거리고 활용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네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금융전 네 가지 대응책을 중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미중 간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는데 무슨 파나마 운하권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걸 되찾아와야겠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국은 반응이 어때요?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린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1대1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제적으로 파나마를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정부가 친중국 지금 성향을 띄울 수 있도록 더 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중남미로 확장을 했고요.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보면 크루즈 파나마 보면 중국의 민영 국영기업들이 만드는 뭐 크루즈 선착장, 다리 이걸 많이 지어줬거든요. 이런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파나마 이 부분들이 사실 운하를 운영할 처음에 미국이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고 있고 지금도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물동량이 높은 게 미국이고, 미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돌을 막으려고 하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하지만 속으로는 파나마 미국과의 충돌이 아니라 파나마 쪽과 소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당근을 주고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최근에 뭔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지금 공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죠. 트럼프 1.0일 때 내가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임명할 때 시 주석이 4월달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기니까 당신이 와야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끝까지 이제 밀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이것도 조금은 6개월 일단 100일을 지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과 미중 간의 갈등 관련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껄끄러운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일기 행정부 때 의장으로 임명해놓고도 멍청이라느니 퍼터를 할 줄 모르는 골퍼라느니 악담을 퍼부었죠. 이기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린 후 2시간도 채 안 돼 비난성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인프레를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느니 은행 규제를 엉터리로 했다느니 거의 막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낯선 장면 자주 볼 것 같은데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SBS 뮤직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